안녕하세요. 블랙고시 마스터 신입니다. 네, 2023년 1회 한국사 기출문제 풀이 영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선사시대는요, 총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가 한 문제 나오고요. 한 문제 나오는데, 여기서 단어들만 듣고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만 알면 답을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석기 먼저 볼게요. 구석기의 유물은 뗀석기고 뗀석기를 실제로 사용하는 걸로 보면 주먹도끼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사냥, 채집, 어로. 어로는 뭐냐면요. 물고기 잡이에요. 그리고 무리사회입니다. 그리고 이동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이 동네에 있는 사냥 그리고 이제 채집, 어로를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먹을 게 없겠죠?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사냥하고 채집하고 어로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할 때는 또 혼자 이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무리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같이 연결 지어서 외우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은 신석기요. 신석기의 유물은 간석기와 빗살무늬 토기, 가락바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토기의 의미는요. 토기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기 때문에 토기가 나와요. 그 토기는 저장고입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냉장고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먹을 양식과 다음에 심을 씨앗을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가락바퀴요. 가락바퀴는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옷과 그물. 그래서 뼈바늘도 기억해주면 좋아요. 그 다음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니까 조금 덜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다 심어놨잖아요. 심어놨는데 또 이동하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조금 이동과 정착 생활의 중간 단계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움집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문제를 보면서 제가 조금 이제 주의 깊게 봤던 건 유적지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신석기의 유적지인 서울 암사동, 제주 고산리, 부산 동상동 이렇게 넣어 놓을게요. 그래서 그냥 서울 암사동이다 이렇게 하면 아 신석기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 청동기입니다. 청동기의 유물은 제일 중요한 게 고인돌이고요. 고인돌은 군장의 막강한 권력과 경제력을 뜻하는데 여기서 군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군장. 군장이라고 하는 것부터 이미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죠. 지배층입니다. 이게 그러면 계급사회로 바뀌었다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바뀌는 이유는 요겁니다. 잉여농산물로 인한 빈부격차인데요. 밭농사는 별로 빈부격차가 많이 나지 않는데 벼농사는 빈부격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농사를 못 지은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은 사람들한테 이제 양식을 빌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계급 사회가 시작되고요. 이때부터 지배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비파형 동검이 나오죠. 그래서 비파형 동검은 약탈 경제의 시작인데요.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약탈 경제라고 해서 농사를 짓지 않고 이제 뺏어오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하죠. 이해했나요? 자, 그 다음 청동기의 유적지는 부여 송국리 그리고 의주 미송리 그리고 창원 진동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여기 있는 내용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제고요. 1번에 제가 가볼게요. 서울 암사동 가락바퀴 그리고 땡땡 모형인데 여기서 빗살무늬 토기가 신석기입니다. 됐죠? 그리고 비파형 동검은 그렇죠. 청동기입니다. 그리고 상평통보는 조선 숙종이고요. 그리고 불국사는 통일 신라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렇게 다 달아드릴 거거든요, 답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나왔던 보기도 한 번만 더 봐주시는 걸로 해주세요. 그 다음 삼국시대요. 삼국시대는 총 3나라가 있죠. 신라, 그리고 백제, 고구려요. 일단 지금 여기서 신라가 이번 시험 문제에 나와서 신라를 넣어놨고요. 저번 영상에 보시면 이제 백제와 고구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영상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라 가볼게요. 신라에서 첫 번째 왕입니다. 왕.
내무왕,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 총 4명의 왕이고요. 이걸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무왕은 김씨였고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자손들만 왕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마립간이라고 하는 호칭, 그러니까 아직까지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신라가 강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호우명 그릇이 나오는데요. 호우명 그릇은 고구려의 강개토 대왕이 신라를 도와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일본을 물리쳐줘요. 일본은 그때 이름으로 외인데요. 외를 물리침. 그 다음 지증왕이요. 지증왕은 이때부터 이제 신라라고 불렀고 나라를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경을 장려하는데요. 우경은 소를 통해 농사 짓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우상국 나오죠. 우상국은 지금의 울릉도입니다. 그 다음 버풍왕이요. 버풍왕은 나라의 기강을 잡기 위해 불교를 수용하고 율령을 반포합니다. 불교를 수용한다는 것은 한 나라가 하나의 종교를 가져서 통합하자 이런 뜻이고요. 율령 반포는 이제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은 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법을 반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풍왕이 또 했던 일 중에 하나는 금강가야 정복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가야를 정복했어요. 그 다음에 진흥왕이요. 진흥왕은 전성기 때 왕입니다. 그래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진흥왕 순수비를 건립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대가야를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야가 완전히 힘을 잃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신라에서 중요한 유물이 2개가 있어요. 임신서기서. 그리고 유물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화랑도는 이제 신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임신서기석은 신라의 2 청년이 유교의 경전학습에 휩쓸 것을 약속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유교 신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유교 신라 임신서기서. 그리고 화랑도는 원시 청소년 집단인데요. 청소년들이에요. 청소년들. 그리고 원광법사가 세속오계라고 하는 꼭 지켜야 하는 법도 5가지를 얘기합니다. 이때 진흥왕 때였는데요. 그래서 진흥왕 때 전성기를 누리게 해주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중요합니다. 화랑도 하면 진흥왕. 됐죠? 그 다음 이번에 새로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삼국통일의 가정입니다. 원래 이게 잘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와서 제가 또 정리해놨습니다. 여기서의 나자는 신라고요. 신라와 당나라가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목표가 같은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삼국통일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2번째 목표가 있었는데요. 신라는 뭐 딱히 그냥 없었어요. 삼국통일하면 되는 거였고. 근데 이 당나라가 문제였습니다. 당나라의 속내는 첫 번째 삼국통일 그리고 2번째는 신라까지 잡아먹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삼국통일이라는 같은 이게 있잖아요. 목적. 그래서 이제 그것에 의해서 신라와 당나라가 손을 잡는데요. 첫 번째 바로 백제를 멸망시키러 출발합니다. 그래서 백제의 장군 이름이 계백. 그래서 계백이 황산벌에서 전투를 벌였으나 백제는 멸망하고 맙니다. 이때 계백 장군이 황산벌에 가기 전에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2 아들까지 자기의 손으로 죽이고 나가요. 그 말의 의미는 이 전쟁에서 질 줄 알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어쨌건 계백은 장군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러 앞으로 나아갑니다. 됐나요? 그 다음 이제 고구려 멸망인데요. 고구려는 뭐 전쟁이 없어요. 그냥 문을 열어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영계소문이라고 하는 진짜 실질적인 인물이 이제 실세였거든요. 이 실세가 죽고 난 뒤 왕이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세 아들이. 근데 이제 전쟁이 나니까 다 도망갔죠. 그리고 그래서 그냥 고구려는 바로 그냥 잡힙니다. 그래서 보장왕의 항복.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신라까지 잡아먹기라고 하는 당나라의 속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여기서 나당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는 이제 신라는 당나라한테 약속대로 나가라는 거고 당나라는 신라 너네까지 잡아먹겠다 요거여서 얘네 둘이서 대치 상태를 벌입니다. 그래서 2번의 싸움이 있었고 결국에는 신라가 이겨서 삼국통일을 이룩하고 맙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남부국 시대에서 통일신라인데요. 일단 이번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는 요겁니다. 신라 촌락 문서. 이게 원래 민정 문서였는데 이제 그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촌락 문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본 도다이사 소소인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서원경에 속한 촌락을 비록한 촌락 나오죠. 촌락 문서. 그리고 촌주가 작성합니다. 3년마다. 그래서 조세 징수 자료로 쓰여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민정문서. 신라 촌락문서 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봐야 되는 거. 장보고 하면 청해진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때 이 신라의 상황을 볼게요. 신라 중대와 신라 하대는 조금 다른 파트인데요. 신라 중대는 왕권 강화입니다. 삼국통일을 한 직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 하는 상태죠. 삼국통일 완성하고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면서 왕의 권한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누가 힘들어지냐면 귀족들의 대표인 상대 등의 힘은 낮아지고요. 그리고 왕의 이제 비서처럼 일하는 시중의 힘은 강해집니다. 왕권이 강한 상태니까요. 그리고 이때 이제 교종이라고 해서 귀족 중심의 종교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불교의 한 종교입니다. 종파입니다. 그리고 신라하대요. 신라하대는 이제 왕의 권한이 약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왕위쟁탈전이 계속 일어나요. 호족이 성장하면서 육두품도 이제 막 등을 돌리고요. 그래서 요때 이제 진골귀족들이 왕위쟁탈전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실제로 어느 왕들은 막 뭐 1년, 뭐 길면 3년 이렇게까지 왕을 할 정도로 이제 왕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는 상태에서 당연히 백성들이 어떨까요? 힘들겠죠. 사실 치이는 거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위한 종교인 선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풍수지리설을 믿기도 했습니다. 됐나요? 자, 문제를 가볼게요. 여기 나오죠? 법흥왕. 불교 공인, 금강가야 정보, 율령 반포.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는 누군지 알죠? 그래서 조선 세종 대왕. 그리고 사신관 제도는 고려의 왕건. 그리고 전민병정도감은 고려의 공민왕입니다. 그 다음 아까 했던 거 도다이사 소소인에서 발견된 문서로 촌락을 비롯한 4개의 촌락의 인구수, 토지의 종류와 크기, 소와 말의 수가 기록되어 있다. 당시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신라 촌락 문서. 그리고 공명첩은 조선시대 후기에 나오고요. 영남 만인소도 조선 후기고요. 시무 28조는 고려 성종입니다. 그 다음 성통일 과정이에요. 엄청 쉽게 나왔죠. 백제가 멸망하고요. 그 다음 고구려, 그 다음 매소성 전투에서 나당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삼국 통일을 이룩하고 맙니다. 됐나요? 네, 다음은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는 일단 총 3명의 왕을 보는데요. 일단 전기에서는 광종과 성종이 나옵니다. 광종은 노비 안건법을 시행해서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줬고요. 그 다음에 쌍기의 건의로 과거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사람들을 뽑아요. 그 다음에 공복제정을 통해서 위계 질서를 바로잡습니다. 그 다음에 칭제 권원을 통해서 왕의 힘이 강한 것을 한 번 더 보여줍니다. 그 다음 성종이요. 성종은 유교 정치를 선택했고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방 12목에 지방간을 파견했습니다. 이렇게 왕과 왕이 한 일들만 알고 있으면 정답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자겸의 난인데요.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그때의 실세였던 문벌귀족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종의 할아버지이자 장인이었던 이자겸. 그러니까 이자겸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왕이 되고 싶어서 척준경이라는 사람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때 척준경의 배신에 의해서 이자겸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이자겸의 난은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인데요.
묘청이라는 사람은 스님이고요. 이 스님이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서경으로 이사를 가자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방법은 고구려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고구려의 수도가 서경, 즉 평양이었죠. 그래서 이제 평양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면서 고구려 계승 의식을 얘기하고 여기서도 칭제 건원과 함께 금국을 정벌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실패하고 말고요. 그 다음에 문벌귀족의 특권을 보겠습니다. 문벌귀족의 특권은 공음전이 있었는데요. 공음전은 세습이 가능한 토지제로 자손들에게 세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가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 음서제도요. 음서제도는 아빠백인데요. 과거를 치르지 않고 관직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고려시대의 무역항은 병란도고요. 고려는 상감청자가 유명하고 직지심체 요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거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고려시대 역사서요. 총 3개 외워주시면 돼요. 이련이라는 사람은 삼국유사를,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이승휴는 제왕운기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 고려시대 불교요. 의천은 교관겸수 해동천태종, 그리고 진울은 정해쌍수 도노점수. 그래서 이런 단어들만 나오면 그냥 의천, 진울 이렇게 선택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저희 2023년 시험에서 보니까 조선시대 중앙행정조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고려시대 중앙행정조직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놨고요. 그래서 이성, 즉 중서문화성과 상서성과 그리고 육부, 여기 6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추원은요, 왕의 비서기관이고요. 어사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삼사는 회계기관으로 돈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도병마사는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국방부고요. 식목도감은 법원입니다. 그래서 법을 제정하는 곳입니다. 자, 토지제요. 토지제는 고려는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전시과. 전시과는 18등급으로 관직 보물을 나누고 그 다음에 징역과 대가에 의해서 시지와 전지를 받습니다. 시지와 전지. 그래서 여기 시지와 전지에서 나오는 이 전, 시 이렇게 해서 전시과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는 과전법인데요. 과전법은 이 전시가를 하던 고려의 토지제를 개혁한 걸로 실제적으로는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조선의 어떠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려 공양왕 때 시행하기는 했으나 그때 실세였던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시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지만 줘요. 위에는 CG도 줬고요. 그 다음 신분제요. 신분제는 귀족, 중류층, 양민, 천민으로 보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최하층인 신분인 노비, 매매와 증여의 대상. 그러니까 노비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물건입니다. 그래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사고 파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족은 지배층으로 음서와 공음전의 특권을 누렸고요. 중류층은 말단, 행정, 실무 담당, 그래서 향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민은 실제적으로 백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시대와 다른 점은 백정이 고려에서는 양민입니다. 조선에서는 천민이거든요.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향소부국민. 양인이지만 과거 응시와 거주 이전에 제한을 당했고요. 일반 백성보다는 많은 세금을 부담했습니다. 그럼 문제 가볼게요. 고려의 승려, 해동천태종, 교리, 실천수행, 그래서 교관겸수, 이건 바로 의천입니다. 그리고 고려 광종, 노비양건법. 그리고 고려 양인 중에서 과거 응시와 거주 이전에 제한이 있고 많은 세금을 부담했던 애들은 향소부국민입니다. 자, 다음은 조선시대고요. 조선시대는 이번에 왕보다는 조금 다른 부분이 더 많이 나와서 일단 여기를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올렸던 영상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균관입니다. 성균관은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학교를 뜻합니다. 그리고 서원이요. 서원은 살인파의 주도에 의해서 설립됐고요. 서원에서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제사와 교육. 그리고 이제 여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통치체제. 그래서 3사요. 3사는 세 개를 3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여기서 하는 일들은 감찰, 간쟁, 봉박으로 권력을 독점하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못하게 방지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의정부요. 의정부는 조선 최고의 행정기관이고요. 이때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했던 왕들은요, 의정부에게 많은 권한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삼정승 있죠, 삼정승. 그리고 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요 느낌이 의정부입니다. 그리고 승정원은 왕명 출납하는 왕의 비서기관이고요. 의금부는 대역죄인 처벌 및 사법기관입니다. 그리고 한성부요. 한성부는 한성의 치안, 그러니까 그때의 수도였던 한성의 치안을 담당하는 거고요. 춘추관은 역사서를 편찬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이야기들이 많은 이유는 조선왕조실록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편찬하는 부서가 아예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거 세도정치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세도정치란 소수의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시대였고요. 그때 안동김 씨와 풍양조 씨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때 왕은 총 3명이 지나가는데 순조, 헌종, 철종입니다. 그래서 이때 왕들은 허수아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똑똑한 애들은 다 죽이고 멍청한 애들만 앉혀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살기가 그렇죠. 힘들었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난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홍경래의 난은요. 평안도의 차별과 세도정치에 대한 저항이었고요. 임술농민봉기는요. 경상남도 진주에서 일어난 봉기로 그때 이제 경상도에 있던 그 탐관오리였던 백낭신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유계춘이라고 하는 양반, 그러니까 양반을 주도로 일어났습니다. 문제 가볼게요. 조선의 교육기관으로 사림의 주도, 그 다음에 제사와 교육, 서원입니다. 그리고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3사라고 했죠. 그 다음 홍경래의 난과 임술농민봉기. 그래서 여기는 세도 가문이 권력을 독점했던 세도정치기입니다. 이제 계양기고요. 계양기 문제는 3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일단 계양기의 시작은 흥성대원군부터 시작합니다. 세도정치 이후에 실세였던 사람은 흥성대원군이고요. 아들인 고종이 나이가 어려서 흥성대원군이 정책을 했어요.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온 것들만 볼게요. 첫 번째, 서원 철폐. 서원은 분당의 근거지였죠. 그래서 붕당의 근거지를 아예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호포제는 상민에게만 거두던 세금을 양반에게 거두기 시작한 세금으로 여기서의 세금은 군역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기 싫으면 세금을 냈었는데 그때 그 군역에 관련된 세금이 호포제고 호포제는 양반에게도 거두기 시작한 세금입니다. 그 다음 왕권 강화를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했고요. 그리고 경복궁을 중건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당백전이라고 하는 돈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흥성대원군의 정책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고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이제 이때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이제 막 제국주의로 이렇게 들어오던 시점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 흥성대원군이 선택한 정책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었고 우리는 서양 사람과 대화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던 척화비를 건립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일어난 사건들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지금 병인박해가 나와요. 병인박해는 천주교에 의한 박해인데요. 이 천주교는 이 조선 땅에 서학이라고 하는 서쪽의 학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천주교라고 하는 종교까지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 서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은 평등하다.
인간 평등을 주장했고요. 두 번째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조선은 철저한 유교 국가였고 유교 국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조상에 대한 제사였어요. 근데 그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제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는 거였기 때문에 이 흥성대원군은 서학을 싫어했고 천주교는 박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박해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신부를 죽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열이 받아서 우리나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요때 이제 우리나라 장군 이름이 양헌수라는 장군이 정족산성에서 이겼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제너럴 셔머너 사건인데요. 제너럴 셔머너는 이름을 들어보면 알겠죠? 여기는 미국입니다. 미국. 근데 이제 이 미국인데 이 제너럴 셔머너는 상선이에요. 상선. 상선이라는 말은 무역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배라는 뜻이고 여기에 들어있는 사람들 역시 군인들이라기보다는 군대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요 제너럴 셔먼호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쳐 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발된 게 무엇이냐면 신미양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이 광화도로 침입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어재현이라는 장군이 광성보에서 이깁니다. 됐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이겼냐 요 정도까지는 암기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인데요. 오페르트는 독일 상인입니다. 그래서 동일 상인 오페르트가 흥성대원군을 만났어요.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그렇죠. 통상수교를 하자고 했어요. 근데 당연히 흥성대원군은 통상수교를 거부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흥성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실패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흥성대원군은 조금 더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한 자기의 뜻을 확고하게 했고 결국 1871년도에는 척하비를 전국에 건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 동학농민운동이요. 이게 저번 영상에 보시면 내용이 더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2023년 1회를 풀이하고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니까 이 영상만 보시면 안 되고 2023년 4월 대비 영상 꼭 참조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이요. 동학농민운동은 아까 말했던 서학의 반대말로 동쪽의 학문, 즉 우리나라 사람인 최재우가 창시했습니다. 그리고 인내천 사상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사람이 곧 하늘이라라는 뜻에서 인간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은 첫 번째 일어나게 된 이유는 고부라는 곳에 고부군수 조병갑이 탐관오리였어요. 그래서 그 조병갑에 대한 횡포에 의해서 일어났던 봉기였는데 그래서 첫 번째 봉기는 반봉건적입니다. 나라에 대항했다는 거죠. 나라의 제도와 나라의 정치에. 근데 이제 여기서 정부와 화약을 맺습니다. 화약은 화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와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정부가 집강소를 설치해서 이 동학농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그러는 동안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일본이 지배를 안 가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때 일본이 무력으로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이 모습을 본 동학농민운동 했던 애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제 반외세적 의미에서 일어나지만 우리나라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독립협회요. 독립협회는 독립신문 발간, 독립문 건립. 그래서 독립신문과 독립문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독립협회입니다. 그리고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 그래서 사람들을 계몽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또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요구했던 이권을 요구하는 그 모듬을 우리는 규탄하고 우리는 반대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독립협회가 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 을사조약이요. 을사조약은 외교권을 박탈당한 조약으로 통감부가 설치가 되고 그때 초대 통감은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교권이 박탈당했다는 사실이고 고종이 사인한 적은 없어서 이거는 강제 체결 조약이라서 을사늑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제적인 을사조약에 대한 반응으로 고종은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고 장지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일야 방성대국이라고 하는 글을 씁니다. 황성신문에요.
그리고 민영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결로 자기의 뜻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때 일어난 의병이 있는데요. 바로 을사의병입니다. 그래서 을사늑약 체결에 반발해서 일어났죠. 그리고 을미의병이요. 을미의병은 을미사병과 단발령에 반발해서 일어났습니다. 을미사병은 명성황후가 궁궐에 있었는데 일본의 미우라 공사가 와서 죽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고종이 무서워서 아간 파천을 하게 되죠. 아간은 러시아의 공사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정미의병이요. 그 다음에 일어났던 조약이 정미조약인데요. 정미조약이 군대 해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힘을 아예 뺏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때 헤이그에 특사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자리에 앉힙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반발한 것이 정미의병입니다. 의병은 국가가 정해준 거라거나 혹은 국가의 녹을 먹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아니고요. 백성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군대를 말합니다.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1866년 프랑스 병인박해 강화도 양원수 정족산성 됐나요? 그리고 여기서 일어난 사건 요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했던 사람들이 탐관오리 처벌, 조세제도 개혁, 사회적 악습 폐지 등 이런 것들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바로 집강소입니다. 그리고 명성황후 씨의 사건과 단발령 실시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을미의병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은 일제감정기입니다. 일제감정기는 총 6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제감정기는 꼭 다 보셔야 합니다. 어디가 나올지 몰라요. 자, 시작할게요. 1910년대 일제의 식민지 정책은요, 무단 통치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무섭죠? 그래서 헌병 경찰제. 모든 경찰이 다 군인처럼 칼이랑 총 이런 거 다 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태형력과 즉결처분권인데요. 태형령은 그냥 이제 곤장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즉결처분권은 보통 이제 우리가 잘못을 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재판을 받고 벌을 받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재판 없이 그 자리에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학교를 다니던 교사들도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다니는 것처럼 이제 일본의 그 힘들을 이제 이렇게 과시하고 이게 억지로 조선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그 시즌입니다.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은요, 이제 우리나라의 땅들을 뺏어가기 위해서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3.1운동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3.1운동은 동경에서 일어난 28 독립선언과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제창에 의해서 힘을 얻었고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만세운동이었고 비폭력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1운동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나 얻게 된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제로서 연통제와 교통국이 있으며 구미위원부와 한국강복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 필요한 일들을 하고 각자의 기능을 수행해서 서로가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1920년대 문화통치요. 문화통치는 이름은 조금 무단에서 문화로 완화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닌 더 힘들어졌습니다. 자, 민족을 분열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이제 매국과 매국노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리고 보통경찰제로 바뀌긴 했지만 경찰의 인원수가 막 확 늘어버립니다. 그리고 언론과 집회를 할 수는 있으나 검열해야 합니다. 일본에 대한 나쁜 말이 없는지요. 그 다음 넘어가서요. 산미증식 계획입니다. 산미증식 계획은 쌀을 개량하거나 쌀을 더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나는 쌀의 키로수를 늘리려고 했던 정책입니다.
그다음 실력 양성 운동이요. 물산 장려 운동으로는 내 살림 내 것으로라는 것이 구호고 조만식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요. 이거는 고등교육기관 설립비를 모금하고 한민족 1천만이 1원씩만 내도 우리나라에는 밀립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운동이요. 1920년대 때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이게 3월 1일이랑 비교했을 때 이게 3월 1일만큼 큰 운동은 아니었어요. 그치만 또 작은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장래일에 일어난 운동으로 민족유일당 운동의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1920년대 때 일어났던 사건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그래서 일본인 남학생이 우리나라 아이인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것을 보다가 참지 못한 우리나라 애가 일본 애와 이제 파이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이 3.1운동 이후의 최대 민족 운동입니다. 그 다음 신간회요. 신간회는 좀 특이한데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자가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네, 형평운동은요.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인데요. 우리나라는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가 됩니다. 근데 이 신분제 폐지 이후에도 계속 차별을 받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백정이고요. 그래서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철폐했던 게 바로 형평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무장독립운동이요. 무장독립운동은 우리나라가 2번 이겨요. 그리고 일본이 열받아서 또 2번 엄청난 전쟁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 장군이 대한독립군을 만들어서 이겼고요. 청산리 대첩은 김좌진 장군이 북로군정서 군을 만들어서 이겼습니다. 그 다음 일본의 보복으로 간도 창변이 있는데 이때 군인보다 민간인들이 더 많이 사살을 당했고요. 그리고 자유시 참변 역시 소련에 의해서 독립군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1930년대입니다. 1930년대의 일제의 식민 통치는 민족 말살 정책으로서 내선 일체와 일선 동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내선 일체는 일본과 조선이 한 몸이다. 그리고 일선 동조론은 일본과 조선의 조상이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일본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아예 뿌리째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신민화 정책을 펼쳤고요. 창씨개명을 요구해서 일본인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 나이가 있으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보면 일본어를 조금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그 부분이 1930년대 일어났던 이때 일제감정기 때 살아 계셨던 분들은 아마 일어를 좀 배우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심사참배와 궁성요배가 나오는데요. 일본은 어디든 가면 신사가 있어요. 신사가 도시마다 있고 골목마다 있다 보시면 되는데 그러한 신사에 참배하는 것과 궁성은 천황이 사는 성을 말해요. 그래서 천황을 향해서 절을 해라 이러면서 또 일본의 문화를 이제 덮어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국가총동원법을 써서 우리나라에 있는 걸 모두 다 들고 가기 시작했어요. 공출제도. 그래서 징병, 징용, 위안부는 징병은 우리나라의 남자들을 병사로 그리고 징용은 이제 군수물자를 만드는 공장으로 그리고 위안부는 여자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책은 병참 기지하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기지로 삼아서 이제 뭐 중국이나 다른 쪽도 다 잡아먹으려고 했던 일본의 속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명 북양 정책은 경제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요. 남쪽은 면, 목화를 키우고요. 그리고 북쪽은 양을 키웠던 정책입니다.
그리고 의열활동이요. 의열활동은 누가 누구를 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 이름과 했던 일만 조금 외워주시면 됩니다. 의열단 하면 무조건 김원봉. 김원봉의 행동 강령은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고요. 한인애국단 하면 김구 외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봉창은 일본 천황에게 투척을 했고요. 윤봉길은 상하이 홍쿠에서 던졌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누가 뭘 했냐 혹은 누가 뭘 했다 이렇게 해서 이름과 한 일을 조금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 민족주의 사학이 있는데요. 신채호와 박은식이라고 하는 두 학자가 나옵니다. 신채호는 독사신론을 주장했고 조선상고사와 조선연구소 그러니까 조선이란 단어가 나오면 신채호입니다. 조선 신채호. 그리고 박은식 나오는데요. 박은식은 혼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박은식이 쓴 저서에는 한국입니다. 되겠죠? 조선하면 신채호, 한국하면 박은식. 그 다음, 일제의 식민지 경제정책을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번에 이게 문제에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1910년도 때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했던 것은 기한부 신거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작권을 박탈하고 우리나라의 토지를 빼앗으려고 했던 거고, 실제로 이것은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농민들은 기양부 소작농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원래는 주인이었는데 이때 신고하지 않아서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고 조선총독부가 우리나라의 토지를 소유하게 됐죠. 그리고 1920년대 산미증식 계획은요, 일본의 부족한 쌀을 충당하기 위해서 실시하면서 벼 중심의 단작화, 그리고 수리시설 개선하고 종자개량까지 해서 사실은 증식량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증식량보다 수탈량이 훨씬 많았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리고 1930년대가 남명 북양 정책이요. 자, 다음은 조선어학회입니다. 어학 보이죠? 어학. 그래서 어학은 조선어, 국어와 관련된 거고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 그리고 표준어 제정, 그리고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 시도했지만 결국 일본의 방해로 실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국어와 관련된 거는 조선어학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국강복군, 이거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1940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한 군으로서 총사령관이 지청천이고 참모장에는 이범석이 있습니다. 미국 전략정보국과 협력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명의 사람을 더 외울게요.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 처단 동양평화론 집필, 방정환이라는 사람은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천도교 소년회를 조직하고 어린이날을 제정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 가볼게요. 1910년대 일제의 무단 통치, 교사도 제복을 입고 칼을 찼다. 그래서 헌병경찰제. 그리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하나가 됐다. 그리고 순종의 장래일에 맞추어서 시위를 전개했다. 이게 바로 60만세 운동입니다. 그리고 훈커우 공원 나오죠? 상하이 훈커우 공원. 그럼 바로 윤봉길. 그리고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으로 쌀값이 폭등했고 일제가 한국을 식량 공급지화함으로써 시행했던 정책이 바로 산미 증식계획. 증식량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수탈량이 훨씬 많았습니다. 자, 그 다음 1940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했고 총사령관의 지청천, 참모장의 이범석, 그리고 미국 전략정보국과 협력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한 바로 한국광복군입니다. 그리고 천도교 소년회를 조직한 방정환, 그래서 어린이날 제정 주도. 됐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현대 파트로요. 현대 파트에서도 총 6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들도 꼭 암기해 주시고 파이팅입니다. 자, 가봅시다. 대한민국 건국과정에서는요. 첫 번째 1943년도에 카이로 회담에서 국제사회가 한국의 독립을 약속했고요. 이때 미국, 영국, 중국 정상들이 모여서 이 전쟁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포츠담 선언에서 한 번 더 한반도의 독립을 재확인해주고 이때는 미국, 영국, 소련이
또 전후 처리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요. 이거는 한반도에 독립해주고 독립하는데 너네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도와줄게라고 하면서 신탁 통치가 결정이 되고 이때는 미국, 영국, 소련의 또 정상들이 모여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미국, 영국, 소련 이런 느낌들이 요때의 실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8.15 광복이 일어난 거는 1945년이고요. 그리고 38선이 분할되면서 신탁 통치를 결정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미소공동위원회. 근데 이제 요때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유엔에서 총선거를 실시하라고 해요. 근데 이때 북한은 안 한다고 하고 남한만 총선거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7월 17일에 제헌절이죠. 그때 우리나라의 제헌국회 헌법을 선포하고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9월에 김일성이 북한에서 또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6.25 전쟁을 볼게요. 6.25 전쟁은 6월 25일에 북한이 남침을 했고요.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은 사실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망했겠죠. 그리고 밀려서 결국 여기만 남아 있었어요. 대구와 부산 보이죠? 그래서 낙동강 하류 지역만 남아 있다가 인천 상륙 작전에 의해서 메가더 장군이 아주 좋은 일을 해주셨죠. 그래서 서울을 다시 수복하고 우리는 평양으로 진격하면서 또 위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때 또 엄청난 인해 전술로 중국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일사후퇴를 하게 되고 결국 38선을 기준으로 휴전을 협정하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거 꼭 봐주세요. 네, 자 이제부터는 정부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부터 보겠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미국의 원조로 300산업이 발달했습니다. 300산업은 총 3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면, 그리고 밀가루, 그리고 설탕을 얘기합니다. 설탕 중에서 흰 설탕 있죠. 그래서 미국 원조로 300산업이 발달했고 두 번째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로 일단 우리가 일제의 앞잡이들 그리고 이제 매국노들을 특별조사위원회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는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무언가를 요구할 때 유상으로 몰수하고 유상으로 분배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쨌건 그들의 재산이잖아요. 재산에 대한 값을 국가가 치러주고 그리고 또 그것을 사서 다른 또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도 유상으로 나눠줘야만 이게 자본주의의 법칙에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자유당의 3.15 부정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이때 이승만은 단일 후보였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부정선거를 했다라기보다는 이승만이 속해 있던 자유당이 그때 이제 이승만이 사실 나이가 많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갑자기 죽게 된다면 이제 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제도였는데 그것을 생각했을 때 이제 자유당은 조금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15 부정선거를 저질렀고 그리고 김주열 시신으로 인해서 이 일이 실제로 이제 밝혀지게 되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책임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장면 내각이요. 그래서 일단 4.19 혁명 이후에 일단 내각 책임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닌 내각으로 가보자 이렇게 해서 내각 책임제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박정희 정부가 5월 16일에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박정희 정부가 수립됩니다. 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한 일은요. 여기 2가지를 조금 집중적으로 볼게요. 한일 수교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일단 우리는 돈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로 가서 외화를 들여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요 일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돈들을 이제 요렇게 씁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실시해서 근면자조 협동정신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제 부지런함과 이제 우리 함께 우리나라가 다 잘 살아보자 요런 뜻으로 운동을 시작합니다. 전태일 사건과 YH 무역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사건들과 함께 유신헌법을 제정하면서 사실은 박정희 정부가 이제 조금 독재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7.4 남북 공동성명을 통해서 북한과 자주평화 민족대단결이라고 이제 공동성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요. 그 다음은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알려진 그 운동을 이제 저는 5.18 운동이라고 적어놨고요. 이 5.18 운동은 광주 시민 걸기문, 즉 광주 시민들이 저항을 했고 이것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항쟁이 있는데요. 여기도 전두환 대통령의 호원 조치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이한열이 나오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개헌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이 전에 유신헌법에 의해서 이제 여기서 이미 간접으로 뽑고 있었거든요. 대통령을. 그래서 간접이 아니라 백성이 직접 선거한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정부는 노태우 정부고요. 노태우 정부는 북방 외교. 이 조금 그 동유럽과 중국 요런 애들과 함께 외교를 했다는 뜻인데 조금 사회주의적 성향이 가끔 있고요.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과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비핵화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지켰고요. 북한은 안 지켜서 지금은 핵 보유 국가죠. 그 다음 김영삼 정부요. 김영삼 정부는 일단 우리나라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IMF가 왔었고 금융실명제와 지방자치제 등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면모를 좀 다져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일단 북한과의 관계가 되게 좋아진 상태로 보이는 햇볕 정책을 펼쳤고요. 그리고 이산가족도 방문을 하고 개성공단을 건설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개최했고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1945년에 개최된 땡땡에서 한국의 민주정부 수립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신탁 통치가 결정되었다. 이게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고요. 그리고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하였던 전쟁은 6.25 전쟁이죠. 그래서 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의 분단이 고착화되었고 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되었으며 이산가족과 전쟁고아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300산업이 발달했고 3.15 부정선거, 자유당의 3.15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던 정부는 이승만 정부고요. 그리고 베트남 파병, 7.4 남북 공동성명, 그리고 유신헌법을 제정했던 정부는 박정희 정부입니다. 그 다음 민주화 운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민주화 운동 중에 전두환 대통령의 4.13 호원 조치에 맞섰다. 그래서 전두환 정부는 직선제 개헌안을 수용했다. 이것이 바로 6월 민주항쟁입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는 OECD 국가에 가입했고 외환위기, IMF가 발생했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2023년 1회 기출풀이 끝났습니다. 이 영상에는 2023년 1회 기출문제만 풀이되어 있으니까요. 이전 영상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파이팅입니다.